안녕하세요. 생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2020학년도 입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은 콩팥 동맥을 통해 사구체로 들어간다. 보머줌을 통해 여과된 혈장의 성분들은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오줌이 만들어진다. 다음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혈관과 세뇨관 사이의 물질 이동 과정을 표시한 모식도이다. 여기는 이제 콩팥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콩팥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콩팥에 네프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프론들에서 만들어진 오줌 성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방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쪽 세뇨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뇨관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제 방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피 속에 있는 성분들이 여과가 되게 됩니다. 그 여과된 액체를 원뇨라고 합니다. 분자량이 좀 작은 녀석들은 대부분 여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작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피 속으로 재흡수되게 되고요. 미처 여과되지 못했던 몸에 안 좋은 노폐물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시 세뇨관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자, 여기 포도당을 보겠습니다. 포도당과 같은 경우는 혈장에서의 농도와 원료에서의 농도가 같고 오줌에서는 이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료에서는 발견되지만 오줌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100% 재흡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양상이 똑같습니다. 아미노산도 역시 100% 재흡수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혈장에 피 속엔 있습니다. 하지만 원료에서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이제 오줌에서 단백질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료로 나오지 않은 것을 통해서 여과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과되지 않았습니다. 피 속에 있는 단백질 중에 대표적인 게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요. 이러한 단백질은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과조차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콩팥의 기능이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운동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단백질들이 조금 여과되어서 이제 오줌으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단백뇨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소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콩팥에서 작용하는지 공부를 미리 했었어야 됩니다. 이 표를 통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혈장에 있고 원료에도 있습니다. 오줌에도 있고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원료보다 오줌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비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요소는 콩팥에서 다양한 물질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도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요소는 순수하게 재흡수되는 녀석입니다. 재흡수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100% 재흡수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일부분 재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에 나온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줌에 요소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물이 매우 많이 재흡수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소는 대부분 재흡수가 되고 일부분이 이렇게 오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물의 99%가 이렇게 재흡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에 포함된 요소는 굉장히 적은 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도가 이렇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많이 재흡수됐기 때문에 요소의 농도가 혈장이나 원료보다 오줌에서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여과 및 재흡수 과정에서 혈관과 세뇨관 사이의 포도당 이동 속도가 포도당 농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근거로 여과 및 재흡수 각각의 과정에서 포도당 이동 방식에 대해서 막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 두 가지를 막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됩니다. 지금 혈장의 포도당 농도를 높입니다. 즉 피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포도당은 많이 여과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피 속에 포도당이 많을수록 여과가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도당은 굉장히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쉽게 여과가 됩니다. 피 속에 많을수록 원료에 함유되는 양도 많아지는 거죠. 여과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상을 보시면요, 정비례 관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과될 때 어떠한 제약 없이 그냥 그대로 통과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단백질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과할 때는요, 막단백질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재흡수되는 포도당의 양상을 볼까요? 재흡수되는 포도당의 양상 역시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재흡수가 그만큼 많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재흡수의 한계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계를 보였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막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관련지에 설명을 해보면요, 앞서 본 여과와 같은 방식은 제한된 면적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물질의 농도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이 여과되는 그러한 양상을 띠면서 그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되고요. 자, 재흡수의 경우에는 똑같은 면적이지만 어떠한 특정한 통로들이 있는 거죠. 특정한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가 적을 때는 이러한 막단백질을 통과할 확률, 지나갈 확률이 있잖아요. 그 확률이 농도가 낮을 때는, 포도당의 농도가 낮을 때는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막단백질을 지나갈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지금 이 선을 넘어가면요,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막단백질을 통과할 확률은 이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막단백질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 고정된 수가 수용할 수 있는 그 포도당의 농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으로는 더 포도당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재흡수를 할 때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료의 포도당 농도는 재흡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제시문 나의 표를 근거로 포도당 재흡수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 여부를 추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세뇨관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원료가 흘러가면서 이제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혈관이 있습니다. 포도당은 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여기에 있는 포도당이 그냥 온전히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분자량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100% 여과됩니다. 여과된 녀석들은 전부 다 재흡수가 되는데요.
세뇨관의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세뇨관의 앞부분에서 이제 포도당이 확 100% 재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재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뇨관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절대적인 양은 이 지점보다 갈수록 줄어들겠죠. 자, 세뇨관에서 포도당의 농도는 계속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혈관과 비교했을 때 세뇨관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 굉장히 적단 말이죠. 특히 뒷부분으로 갈수록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흡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확산을 통한 방법이 아니다. 즉 에너지를 소모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면 확산을 통한 방법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물질이요. 하지만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뇨관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세뇨관 안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는 혈관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농도를 역행하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포도당 재흡수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즉 능동수송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송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송하는지 잠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물아저씨 동영상 중에 당뇨병에 대한 동영상에서 이미 언급이 됐던 건데요. SGLT1과 SGLT2에 의해서 재흡수되게 됩니다. S는 이제 소듐을 말하는 거고요. 나트륨이 글루코스, 포도당과 함께 수송되는 공동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이동하는 그 낙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한 그 힘을 통해서 이제 포도당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자세한 영상은 생물아저씨 당뇨병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자, 배설된 오줌으로부터 포도당이 검출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A의 포도당 재흡수 속도는 아래 그래프와 같았다. 혈당량이 올라갑니다. 즉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올라갈수록 포도당의 재흡수 속도는 아까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라서는 일정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단백질이 포도당을 수송하는 막 단백질의 수가 이제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 A의 혈당량은 정상인과 동일했다라고 했습니다. 혈당량은 정상이다. 그 다음에 1번 그래프를 근거로 환자 A가 콩팥의 어떠한 결함 때문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는지 추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 A의 경우 지금 한계점이 지금 정상인보다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막단백질의 수가 여기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환자 A의 그래프를 보시니까요, 이제 막단백질의 수가 감소했다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보다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막 단백질의 수가 별로 없구나,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추론이고요. 두 번째 추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당의 재흡수에서 이 원투가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 원투는 에너지를 쓴다고 했죠. 그런데 이 원투 중에 이 투가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포도당을 재흡수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이 운반 단백질을 이제 억제하는 그러한 이제 약이 출시가 돼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약을 저해하게 되면 선생님 당뇨병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요. 이 약을 저해하게 되면 포도당이 재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오줌으로 나와버리게 됩니다. 즉 몸속에 이제 남아도는 많은 양의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와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원리로서 만들어진 약입니다. 고혈당 자체가 굉장히 당뇨병에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환자 A의 경우에
이러한 약을 SGLT2 저해제를 복용한 그러한 복용한 환자의 경우도 아마 이렇게 이제 포도당 재흡수 속도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자,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서울대에서 원하는 것은 아마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1번은 풀었고요. 자, 2번. 여기 1번, 2번 기호가 똑같아서 2번 또한 환자 A가 상당량의 포도당을 오줌으로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인과 동일한 혈당량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 A는 1번의 경우든 2번의 경우든 이제 몸속에 과다한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너무 과다하게 나가면 저혈당이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당뇨병 약들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작용이 저혈당 쇼크예요. 그래서 흔히 당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저혈당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저혈당이 SGLT2 저해제에는 이제 크게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는 약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이, 즉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네, 인슐린과 같은 기관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이 있죠. 글루카곤이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이제 몸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늘리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에피네프린도 글루카곤과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에피네프린의 동위어는 아드레날린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들이 이 저혈당을 막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반인 B의 건강검진 결과 체액의 삼투압이 정상인보다 증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게 포인트네요. 체액 삼투압이 증가. 추가 검사 결과 B의 오줌 내 요소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 감소되어 있었다. 오줌의 요소 농도가 감소했다. 콩팥에서 요소의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은 정상적이다. 이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B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다. 제시문 나를 근거로 B의 오줌 내 요소 농도가 감소한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시문 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러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체액의 삼투압이 정상인보다 증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염분기가 많은 것들을 섭취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체액의 삼투압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다량의 땀을 이제 분비한 경우, 체액의 삼투압이 정상인보다 증가될 수 있습니다. 땀은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막 같은 경우, 사막에서의 탈수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죠. 여기 지금 고장액 섭취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양소 섭취에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는 큰 나쁜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다량의 땀 분비로 인해서 체액의 삼투압이 올라가게 되면 알다시피 시상하부에서 ADH, 항인용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같은 말로 이제 바소프레신이죠. 이 ADH가 이제 콩팥에 작용을 해서 콩팥의 집합관이죠. 세뇨관 중에서 마지막 부분, 집합관에 작용해서 이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줌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진한 오줌을 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네요. 오줌 내의 요소 농도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요소 농도로 가봅시다. 이쪽이네요. 처음에 생물 아저씨랑 했을 때 지금 요소 농도가 이렇게 오줌에서 증가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죠? 바로 이제 수분의 재흡수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소가 졸은 거죠. 농도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에서 얘기했던 이 농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수분의 재흡수가 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B의 오줌 요소 농도가 감소해 있다는 사실은, 자, 요거는 추론이고요. 오줌의 요소 농도가 감소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수분 재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바람에 오줌의 양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묽은 오줌을 싸게 된 거죠. 많은 양의 오줌을 싸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소의 농도가 감소해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수분의 재흡수가 잘 안 일어났다, 수분의 재흡수가 많이 일어났다. 지금 이 두 가지 추론이 서로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소 농도가 오줌에서 감소하려면 수분 재흡수가 덜 일어나서 묽은 오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체액의 삼투압이 정상인보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오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수분을 재흡수를 많이 해서 오줌의 양을 줄여야만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이 지금 서로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만족시키려면 아마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수분의 재흡수 또한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오줌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요소의 농도가 오줌에서 많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심은 나를 근거로 B의 오줌 내 요소 농도가 감소한 이유는 바로 이 일반인 B가 일반인이라고 했지 이제 정상인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정상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소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수분 재흡수가 덜 일어나서 묽은 오줌 속에서 요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요소의 농도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삼투압이 증가한 이유는 이 ADH의 ADH 분비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DH에 대한 수용체가 집합관에 있겠죠. 얘는 이제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집합관에 명령을 내리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받아주는 것은 수용체죠. 그 수용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체액의 삼투압이 고장성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는 뇌에 있는 간뇌의 시상하부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할 것입니다. 분비량을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콩팥에 작용해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일반인 B의 경우에는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콩팥의 집합관에 ADH 수용체가 항이뇨 호르몬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수분의 재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